새벽 6시에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개인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었거든요. 사모님의 하루 일정은 분 단위로 짜여 있었고 작은 차질이라도 생기면 전체 일정이 꼬여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별채에 마련된 욕실에 들어가 서둘러 씻은 뒤 정장을 갖춰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바르게 매고 거울을 한번 보며 단정한 모습인지 점검한 뒤 차키를 챙겼어요.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면서 저는 오늘의 일정을 떠올렸습니다. 아침 8시 사모님 모시고 청담동 호텔에서 조찬 모임, 10시 반 한남동의 갤러리 방문, 12시 반 브런치 약속, 오후 2시 반 강남의 호텔 라운지에서 티타임, 그리고 저녁까지 재단 관련 미팅 일정. 하루 종일 서울 곳곳을 돌게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늦으면 다음 일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 감각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8시 정각, 사모님이 우아한 원피스에 심플한 진주 귀걸이를 하고 저택 입구로 나오셨어요. 김 기사님, 오늘 바쁜 일정인데 잘 부탁해요. 네, 사모님.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 뒷좌석 문을 열어드렸고 사모님이 안전벨트를 맨 걸 확인한 뒤 차를 부드럽게 출발시켰습니다. 아침 교통 체증을 감안해서 가장 빠른 길을 선택했어요. 운전하는 동안 사모님은 창밖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침부터 일정이 빡빡하네요. 김 기사님도 힘들죠? 괜찮습니다. 익숙해져서요. 그래도 피곤하면 이야기하세요. 우리 일정이 많아서 기사님도 쉬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모님. 사모님은 늘 저에게 예의 바르고 권위적이지 않으셨습니다. 흔히 드라마에서 보는 부잣집 사람들처럼 기사나 직원들을 하대하는 분들과는 달랐거든요.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너무 과장된 거 아닐까. 돌아가신 회장님도 그렇고 미망인인 사모님도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셨습니다. 두 분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생각해주고 예의를 갖추며 대하셨죠. 그렇게 달리다 보니 8시 20분, 청담동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모님은 고급 호텔 로비로 걸어가셨고 저는 차를 호텔 발렛에 맡긴 후 대기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지나 사모님이 조찬 모임을 마치고 나오셨어요. 김 기사님, 우리 이제 한남동으로 가야겠어요. 네, 사모님. 10시 30분, 한남동 갤러리에 도착을 했죠. 사모님은 예술에 관심이 많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새로운 작품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지셨거든요. 갤러리 입구에서 관계자가 나와 사모님을 맞이했고 저는 차 안에서 대기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사모님이 전화통화를 하시며 나오셨어요. 네, 원장님. 기부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사모님은 갤러리에서 미팅을 마치자마자 바로 기부 관련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다시 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김 기사님, 강남으로 가요. 약속이 조금 당겨졌어요. 12시 30분, 강남의 유명 레스토랑. 사모님은 차기재단에 힘을 보태줄 분들과 점심 약속이 있었거든요. 저는 레스토랑 바로 앞에 차를 대고 사모님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사모님이 미리 브런치 시간까지 고려해서 저에게도 따로 식사할 시간을 주셨기에 저도 간단히 점심을 먹었죠. 김 기사님, 오늘 일정 많아서 피곤하죠? 괜찮습니다, 사모님. 이제 어디로 모실까요? 재단 사무실로 가요. 조금 서둘러 주세요. 사모님은 회장님이 남긴 재산 일부로 재단을 설립하는 일을 준비 중이셨거든요. 오늘도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시느라 한참 동안 사무실에서 시간을 보내셨고 저는 그동안 차 안에서 대기하며 잠깐 눈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논의를 할 게 많았는지 미팅이 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모님이 저택에 도착한 건 저녁 8시가 다 된 시간이었어요.
저택에서 상주하는 입주 가정부 여사님이 저녁을 미리 차려두었지만 사모님은 저녁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여사님 고생하시기 전에 미리 말을 했어야 했는데 괜히 번거롭게 했네요. 아니에요, 사모님. 그건 괜찮은데 정말 식사를 안 하셔도 괜찮으시겠어요? 아침 조찬부터 하루 종일 미팅이 있는 날이라 밖에서 두 끼나 먹었거든요.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뭘 먹고 싶은 생각이 없네요. 우리 민호는요? 도련님은 저녁 일찍 먹었고 지금 방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개인 교습 선생님이랑 같이 있어요. 아, 그러네요. 저 옷 갈아입고 쉬고 있을 테니까 수업 끝나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사모님. 아차, 내 정신 좀 봐. 나는 저녁을 안 먹어도 괜찮은데 김 기사님 생각을 못했네요. 배고프죠? 괜찮으면 식사하고 가세요. 우리 여사님 음식 솜씨가 너무 훌륭한데 이미 차렸다고 하니 누군가 맛있게 먹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닙니다, 사모님. 괜찮아요. 저녁 안 먹었잖아요. 사양 말고 편하게 들어요. 저녁 먹은 다음에 퇴근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김 기사님? 아닙니다. 편히 쉬십시오, 사모님. 사모님은 피곤한 얼굴로 2층으로 향하셨고 저는 가정부 여사님과 함께 다이닝 룸으로 향했습니다. 여사님은 식사하셨어요? 나도 이제 먹어야지. 요즘 사모님이 너무 바쁜 것 같은데 식사를 잘 안 챙겨 드시니 참 걱정이네. 어때? 밖에서는 좀 챙겨 드시나? 김 기사가 하루 종일 수행하니 잘 알 거 아니야. 저도 잘 모르겠어요. 장소에 모셔다 드리고 대기하는 시간이 많아서요. 그치만 조찬 모임이랑 브런치 미팅에 다 참여하셨는데 식사는 하시지 않았을까요? 그렇겠지. 입맛이 별로 없으신가? 입맛 돋구는 음식을 좀 해봐야겠네. 여사님도 같이 드시죠? 근데 그래도 여기는 사모님과 도련님 식사하는 공간이라 여기서는 좀... 그치? 나도 좀 그래. 사모님이 격의가 없으셔서 이런 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다른 집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일하는 사람들이 주인집 식탁에서 밥을 먹는 거 말이야. 내가 반평생을 입주 가정부로 일했는데 사모님 같은 분은 정말 드문 거야. 난 그래서 여기가 참 좋아. 이 집에서 일하다가 은퇴를 하는 게 내 꿈이라니까. 여사님이야 워낙 프로페셔널 하시니까 그렇게 되겠죠. 사모님이 여사님을 많이 신뢰하는 것 같은데요. 돌아가신 회장님께서도 그러셨고요. 에휴, 그렇지. 근데 아직도 참 적응이 안 되네. 회장님이 안 계신 거 말이야. 어떨 때는 까마득하게 오래전 일같이 느껴지기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회장님이 서재에서 여주댁 따뜻한 차 한 잔 내와요 이러실 것 같다니까. 참 사람의 빈자리라는 게 이렇게 티가 나는 거야. 아무렴 보통 사람도 아니고 회장님 빈자리니 그게 오죽하겠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데 사모님은 걱정했던 것보다 잘 지내시는 것 같기는 해. 다행인 거겠지? 그런가요? 회장님 돌아가신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었는데 엄청 바쁘게 지내시잖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더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바쁘게 지내면 그 시간만큼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라도 슬픔이 극복이 된다고 하면 다행인 거지. 아휴, 얼른 먹고 치워야 하는데 내가 국만 다시 데울 테니까 부엌 한쪽에서 먹자고. 네, 여사님. 여사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뒤 저는 저택에서 나와 별채로 향했습니다. 사모님은 이곳을 집처럼 생각하고 편히 지내라고 하셨지만 뭔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이었거든요. 아니, 사실 그게 사실이었죠. 오늘도 긴 하루였다. 샤워를 마친 뒤 옷을 갈아입고 잠시 소파에 몸을 기댔습니다. 그런데 그때 창밖으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보였어요. 아니, 또? 정말 왜 그러시는 거지? 일주일째 밤마다 별채 앞을 서성이는 그림자. 저는 커튼 뒤에서
몰래 창밖을 살펴보았어요. 어김없이 그날도 사모님이 별채 앞을 서성이며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사모님이 별채 앞을 맴도는 걸 보고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나가보려 했는데 사모님은 재빠르게 별채 앞에서 사라졌었죠. 그런데 이 행동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저도 점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아침이 되면 사모님께 말씀드려야겠다. 별채에서 나가야겠다고. 도저히 이건 아닌 것 같아. 여사님도 계시고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그렇게 결심한 순간 사모님이 별채 문을 열고 들어섰고 저는 사모님의 입에서 나온 말에 제 인생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소중한 한 번뿐인 인생. 이제와 생각해보니 인생을 맡기게 되었다는 것보다 더 적절한 표현이 없는 것 같네요. 그 전의 삶. 저는 아득히 먼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어요. 어머니는 늘 바쁘셨고 아버지는 거의 집에 없으셨거든요. 어머니는 동네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고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며 일찍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가끔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온몸에서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거나 이유 없이 짜증을 내곤 했죠. 그런 날이면 저는 재빨리 작은 방으로 숨어버렸습니다. 비가 오면 바닥이 축축하게 젖어버리고 벽지에 곰팡이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집. 어머니는 늘 쌀 한 줌을 아끼며 밥을 지으셨고 저는 그걸 눈치껏 조금씩 퍼먹었어요. 아버지는 한번 집을 나가면 짧게는 2주, 길면 몇 달 동안 집에 오지 않는 일이 다반사였는데 그러다 불쑥 나타나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술 취한 아버지를 받아주셨죠. 술 좀 줄이고 일자리라도 구해봐요. 애도 크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그놈의 잔소리 좀 그만하라니까. 일자리가 어디 그렇게 쉽게 구해져? 그래도 어렵다고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됐어. 피곤해. 잠이나 잘 거니까 신경 끄라고. 그렇게 큰 소리가 나면 저는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유치원조차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어린 시절. 저는 또래 아이들이 유치원 가방을 메고 엄마 손잡고 가는 모습을 부럽게 바라봤습니다. 경서가 엄마 일 나가야 하니까 집에 잘 있어야 해. 알겠지? 응, 엄마 일 빨리 끝나. 그럼 금방 오지. 어머니는 늘 아침 일찍 집을 나가셨고 저는 작은 방에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유치원 대신 저는 벽에 붙어있는 한글 배우기 그림으로 글자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야 처음으로 학교에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신발 한 켤레를 사는 게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어머니는 헌 신발을 시장에서 싸게 구해놨고 귀워서 제게 신겨주셨죠. 이것도 신으면 금방 길들여질 거야. 발 안 아프겠지? 응, 안 아파. 그래, 우리 경석이 착하지? 저는 어머니가 힘들어하실까봐 늘 괜찮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발가락이 조금씩 삐져나오는 운동화를 신고 있다는 게 창피했고 다른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는 모습을 부러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등학교 3학년 때 한동안 집을 나갔던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오던 날, 아버지는 손에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휘청이며 들어왔습니다. 경석아, 이리 와봐라.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는데 비닐봉지 속에는 작은 초콜릿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거 네 생일이라 샀다. 생일. 그날이 제 생일이라는 거 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집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 아버지가 제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무척 신기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에 쥐어준 초콜릿은 녹아내려 있었고 저는 그것을 소리 없이 쥐고 있다가 조용히 한 입을 베어 물었어요. 그게 아버지가 제게 준 첫 번째이자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점점 더 자주 집을 나가셨고, 저와 어머니는 점점 더 단둘이 지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일하러 나간 사이 저는 집을 지켰고 장난감 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지만 저는 혼자서도 잘 놀았어요. 하지만 저녁이 되면 어두운 방에서 어머니가 돌아오길 기다리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잠이 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다시 집에 들어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는 훨씬 더 초라해진 모습이었죠.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살 거예요? 미안하다. 미안해. 경석이 이제 곧 중학생이에요. 우리 아들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해주면 안 되겠어요? 그 일은 이미 오래전 일인데 당신만 힘든 게 아니잖아. 나도 가슴에 품고 산다고요. 그만해.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만하라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부엌으로 갔고 아버지는 거친 손으로 담배 한 개비를 물고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다시 집을 나간 건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그 전까지도 집을 나갔다 오기를 반복하던 아버지였지만 이번에는 유독 오래도록 소식이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으셨지만 새벽마다 한숨을 쉬시곤 했죠. 처음엔 아버지가 나름대로 어디선가 일이라도 하면서 지내고 계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경찰서에서 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결국 객사를 하고 말았어요. 겨울 중에서도 유난히 추웠던 그날, 어머니는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를 끊은 뒤 멍하니 창문을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네 아버지 서울에서 발견됐대. 뭐? 발견됐다고? 가야겠지? 저는 어머니를 따라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공사장 근처에서 홀로 쓰러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안치소에서 신원 확인을 할 때 저는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어요. 차라리 술 한 잔 걸치고 욕이라도 하면서 돌아오셨으면 어땠을까.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의 물건을 받아들었습니다. 그 속에는 오래된 지갑 하나와 담배 한 갑, 그리고 몇 개의 동전이 들어있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엄마와 저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한평생 쉼없이 일을 하셨기에 그게 특별한 건 아니었지만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학교를 마치면 전단지를 돌리고 주말에는 시장에서 심부름을 하면서 몇 푼씩 벌어 생활비에 보탰죠. 경서가 공부는 잘하고 있는 거야? 괜찮아. 일한다고 힘든 건 아니고? 하나도 안 힘들어.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종일 돌아다니며 전단지를 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집에 오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고 손가락은 얼얼했어요. 하지만 힘들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힘들었거든요.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집안 형편을 생각하면 대학 같은 건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경서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은 어떻게 할래? 대학 안 갈 거야. 돈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말고 만약 네가 대학 간다고 하면 엄마가 돈을 빌리든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그냥 돈 벌고 싶어.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졸업 후 저는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온몸이 땀에 젖고 근육이 쑤셨지만 일당을 손에 쥐면 그 고생이 조금은 위로가 됐습니다. 많이 힘들지? 할만해. 그래도 몸 상하지 않게 조심해라. 알겠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삶이었지만 그래도 이제 어머니와 함께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막노동을 하면서 돈을 모았고 곧바로 면허를 땄습니다. 면허를 딴 뒤에는 한 공장에서 트럭으로 물건 배달하는 일을 1년 넘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군대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대한민국 신체 건장한 남성이라면 피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녀오게 될 거 빨리 다녀오는 게 낫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군대에 가면 뭐 하게 되니? 운전병 할 거야. 왜? 어렵게 연습해서 면허도 일종으로 땄는데 해보니까 운전이 꽤 흥미로운 것 같아서요. 운전병으로 꾸준히 운전하는 게 좋은 것 같아. 혹시 알아? 제대하고 나면 써먹을 수 있을지? 어머니는 제 결정을 지지해 주셨고 저는 육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훈련소에서 기초훈련을 마친 뒤 자대 배치가 아닌 수송교육연대에서 운전병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생각했지만 실제 교육을 받으면서 운전병이라는 보직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부대에서 차량 운행이 원활해야 작전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운전병의 책임감이 크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후반기 교육을 수송교육연대에서 받으며 군용 차량을 운전하는 기본적인 기술과 함께 정비 지식도 배웠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반복되는 주행 연습과 지형 숙달 훈련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운전에 대한 감각이 있는 편이었기 때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군대에 오기 전 트럭을 운전했던 경험이 있었지만 특이하게도 중형반에 배정이 되었거든요. 3일이 지나 아침 식사 후 교육을 받으려 했는데 조교가 나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호명하는 5명은 즉시 행정반으로! 그런데 그 5명 중 제 이름이 불려 깜짝 놀랐습니다. 뭘 잘못했나 싶기도 했고요. 하지만 곧바로 조교가 호명한 이유를 알려주었어요. 이 5명은 장군차 면접을 본다. 그렇게 저를 포함한 5명은 행정반에 앉게 되었고 차례로 1명씩 면접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병장 2명이 가볍게 장군차에 대해 설명해주면서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차례가 되어 노크를 하고 들어가니 상사 마크를 단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여러 질문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긴장하지는 않되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노력을 했죠. 사회에서 무엇을 하다 왔는지, 사회에서 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종교가 어떻게 되는지, 흡연 여부, 부모님 직업과 무슨 일을 하시는지, 형제 관계, 자대에서 갈등 상황을 목격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등 그 외에 여러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최대한 솔직하게 대답을 했고 그 이후에 병장이 1명씩 데리고 나가서 승용차에 태우고 운전 테스트를 했습니다. 차선 유지, 차선 변경, 핸들링, 브레이크를 부드럽게 밟는지, 장군을 모실 때는 부드럽게 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엑셀과 브레이크를 최대한 부드럽게 밟는 것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3일 정도 후에 행정반에서 저를 호명했습니다. 중형반에 있었는데 소형반으로 옮기라는 거였죠. 아무래도 소형반에서 빠르게 교육을 받고 자대로 넘어가야 하기 때문인 것 같았는데 자대 배치를 받게 된 곳은 국방부 소속의 근무지원단이었습니다. 자대에 가보니 면접관으로 오셨던 상사가 소대장님이셨어요. 저는 사령관 운전병으로 선발이 된 거였습니다. 흔히 3스타 운전병이라고 불렸죠. 그저 자대 1호차 운전병을 받았을 뿐인데 제가 그렇게 높은 장성을 모시게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장군차 운전병을 뽑을 때는 되도록 장군의 성향에 맞게 뽑는 게 일반적이야. 사실 저와 같이 면접을 본 다른 동기들 중에는 꽤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왔던 제 삶. 어린 나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한 것과 책임감을 좋게 생각하신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면접 볼 때 제 눈이 가장 초롱초롱하고 적극적이었다고 하셨었죠. 운전병으로 배치된 후 저는 업무가 일반 운전병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 운전하는 차량이 일반 군용 트럭이 아니라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거든요. 또한 장군님을 모시고 다니는 동안은 군인이라기보다는 거의 수행비서 같은 역할을 해야 했어요. 처음에는 긴장도 많이 했습니다. 장군님의 일정에 맞춰 빠르고 정확하게 이동해야 했고 대외 행사에서도 동행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특히 군 내외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전 자체는 워낙 익숙했기 때문에 도로 위에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어요.
장군님을 모시고 다니며 전국의 군부대와 행사를 오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로 지리에도 밝아졌고 고속도로와 국도의 주요 길목들은 거의 다 외울 정도가 되었죠. 장군님이 회의에 참석하는 동안에는 차량에서 대기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그 시간이 생각보다 길 때가 많았거든요. 저는 그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았어요. 틈틈이 책을 읽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시간을 보냈고 때로는 휴게소에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병사들은 부대 밖을 나갈 기회가 거의 없었지만 저는 장군님을 모시고 이동하는 덕분에 군생활 중에도 비교적 바깥 세상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장군 운전병으로 근무하면서 특별한 경험이 많았네요. 대외 행사에서 군 주요 인사들을 모실 때면 자연스럽게 높은 사람들과 가까이 할 기회가 생겼고 때로는 VIP급 행사에도 동행해야 했어요. 장군 운전병으로 근무한 덕분에 저는 단순한 운전기술뿐만 아니라 시간관리와 책임감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높은 사람을 모시면서 자연스럽게 예절을 익히게 되었고 중요한 일정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야 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죠. 운전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 몸소 경험하면서 저는 점점 운전하는 일이 좋았고 이 일이 제 적성에 맞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전역 후에는 운전병 경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전문적인 운전 경력을 인정받아 이후 개인 운전기사로 취업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개인 운전기사가 된 건 아니었어요. 전역 후 저는 택시 운전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거든요. 군에서 운전병으로 생활하며 익힌 운전 실력 덕분에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택시 기사라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어머니의 건강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20대 중반이 되던 무렵부터 어머니는 자주 어지럼증을 호소했고 가끔씩 밥을 드시다 체한 것처럼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병원에 가보니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심각했어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아꼈고 추가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경석아. 너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 걸 거야. 하지만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암 판정을 받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머리가 띵하게 울렸어요. 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치료받으면 나아질 거예요. 아직 포기할 단계는 아니잖아요. 경석아, 난 괜찮아. 네가 더 걱정돼. 너한테 부담 주기 싫은데. 어머니는 제 걱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저를 키우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야 겨우 조금이라도 보답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허망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머니의 병간호를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택시 운전을 하며 병원비를 마련했고 밤에는 어머니의 곁에서 간병을 했습니다. 그 당시 어머니와 저는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었는데 오래된 건물이었고 방도 작았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지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병원에서는 입원 치료를 권했지만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집에서 지내길 원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뜻을 존중해 집에서 모실 수 있도록 했어요. 하지만 병원비와 약값, 그리고 간병비까지 감당하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끼니를 제대로 챙기지도 못한 채 하루 종일 운전을 했고 밤에는 어머니를 돌보느라 잠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어요. 경석아, 너 요즘 너무 말랐다. 이렇게까지 무리하지 말아라. 괜찮아요, 엄마. 돈은 벌면 되는 거고 엄마가 건강해지시는 게 더 중요해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손등에 굵어진 핏줄과 거칠어진 피부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생 저를 위해 고생하신 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의 병세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음식을 거의 드시지 못하게 되었고 간단한 대화조차 어려워졌습니다. 의사는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들으면서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마지막 말을 남기셨어요. 경서가, 넌 참 좋은 아들이었어. 나 때문에 너무 고생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너도 네 삶을 살아야 해. 엄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저 아직 엄마랑 하고 싶은 게 많은데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시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손을 놓지 못했어요. 차가워져가는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는 6년의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을 치른 후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밀려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거든요. 몇 주가 지나고 나서야 겨우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계시지 않은 집은 너무나 허전했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좁아 보이던 임대 아파트가 이제는 텅 빈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엄마, 나 혼자 잘 살 수 있을까요? 혼자가 된 이후 저는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느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떠난 빈자리에는 차가운 공기만이 남아 있었거든요. 임대 아파트는 너무 조용했고 집안에 울려 퍼지던 어머니의 목소리는 이제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내 삶을 살아야 한다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새기며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를 간병하며 생긴 빚도 있었고 생활비를 벌어야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도로를 달리며 손님을 태우던 중이었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저녁이었고 길거리는 물기 어린 가로등 불빛으로 번들거렸어요. 그때 택시 정류장 근처에 한 여성이 서 있는 게 보였고 저는 차를 세웠는데 그때 사모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우아한 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연한 크림색 원피스 위로 베이지색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머리칼은 정갈하게 묶어 올린 모습. 첫인상부터 뭐랄까 택시를 탈 것 같지 않은 사람. 저는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강남 땡땡 호텔까지 가주세요. 네,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고 눈빛은 조용했어요. 저는 목적지를 확인하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사모님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요. 빗방울이 차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저녁. 저는 평소처럼 부드럽고 안정적인 속도로 운전했습니다. 그렇게 몇 분쯤 흘렀을까요? 사모님이 갑자기 말을 건네셨어요. 기사님, 운전 굉장히 안정적이시네요. 감사합니다. 택시 운전 오래 하셨어요? 네, 한 6년 정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군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했었고요. 사모님은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부드럽게 운전하시네요. 흔들림도 없고. 이런 기사님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택시에 타는 승객들이 제 운전에 대해 칭찬하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은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냥 돈을 내고 내릴 뿐이었거든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때 사모님이 조금 망설이듯 말을 이었습니다. 혹시 개인 운전기사로 일해볼 생각 있으세요? 그 말에 순간 놀랐습니다. 택시기사 생활을 하면서 그런 제안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개인 운전기사라니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제안을 하는 걸까 싶더라고요. 개인 운전기사요? 네, 제가 현재 개인 기사가 없어서요. 원래 있던 분이 그만두셨거든요. 괜찮다면 기사님이 제 운전을 맡아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개인 운전기사가 된다는 건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된다는 의미였죠. 택시 운전은 벌이가 그날그날 달랐고 생활이 불규칙했어요. 그런데 개인 기사가 된다면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장기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급여나 근무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 시간은 제 일정에 맞춰주시면 돼요. 급여는 기존 개인 기사님들보다 더 드릴 생각이에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네, 기사님만 생각이 중요하죠.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그렇게 호텔 앞에 도착했고 사모님은 차에서 내리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좋은 기사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오늘 기사님을 만나서 참 다행이에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가 떠난 이후 처음으로 앞으로의 삶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을 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사모님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모님의 개인 운전기사로 일한 지 1년 정도 지났을 때 일이 익숙해지더라고요. 처음에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며 사모님과 어린 아들을 모시는 일이 낯설었지만 어느새 생활이 되었죠. 매일 사모님의 일정에 맞춰 차량을 준비하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필요한 외출을 수행하는 일이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사모님과 회장님이 거주하는 저택은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급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저택은 웅장했지만 지나치게 화려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깔끔하고 단정한 정원, 세련된 외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택에는 가정부인 여사님과 정원을 가꾸고 잡다한 임무를 하는 직원분이 있었지만 분위기는 조용했습니다. 특히 사모님의 남편이었던 회장님은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회장님은 연로한 분이셨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모님과의 결혼이 오랫동안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회장님은 첫 번째 부인을 사고로 잃고 오랜 시간이 지나 사모님과 재혼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사모님과의 사이에서 초등학생인 아들이 있었죠. 사모님은 그런 회장님을 내조하며 조용한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모님의 운전기사가 된 지 2년이 다 되어갈 무렵부터 회장님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고 사모님을 모시고 병원을 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김 기사님, 오늘 회장님 정밀검사가 있거든요. 시간을 조금 당겨서 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신경이 곤두서 있는 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너머로 바라본 사모님의 얼굴은 무척 피곤해 보였어요. 회장님은 원래 자택에서 조용히 지내며 건강을 관리하셨습니다. 병원을 오가는 일도 최소화하려 했지만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정밀검사를 받게 된 거였어요. 병원에 도착한 후 저는 주차장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사모님은 회장님과 함께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서야 사모님이 돌아왔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그 눈빛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사모님, 괜찮으세요? 김 기사님, 회장님이 많이 안 좋으세요. 바로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네요.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고 회장님의 건강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회장님은 가족들과 가까운 이들만 모인 채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장례식은 조용하면서도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는 내내 저는 사모님의 손이 떨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린 아들, 도련님도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죠. 장례식을 마치고 일주일 후 평소처럼 사모님을 모시고 외출했다가 저택으로 돌아온 늦은 저녁이었습니다. 김 기사님,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신지요? 김 기사님만 괜찮다면 여기 별채에서 지내는 게 어떨까 해서요. 사모님의 제안은 뜻밖이었습니다. 별채요? 네, 출퇴근도 줄일 수 있고 생활비도 아낄 수 있잖아요. 김 기사님이 지금 혼자 지낸다고 했죠? 여기서 지내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고민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저를 배려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남의 집 안에서 지낸다는 것이 영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무엇보다 그 당시 회장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 분위기가 뒤숭숭했는데
그런 제안을 받아 좀 당황했던 게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출퇴근 시간을 아낄 수 있고 무엇보다 생활비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어머니의 병원비를 갚아가고 있었고 택시 운전을 하던 시절보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저축을 할 여력은 많지 않았거든요. 정말 제가 별채에서 지내도 괜찮을까요? 당연하죠. 그리고 나도 이 저택에서 혼자 있는 게 아직은 낯설어요. 오히려 김 기사님이 가까이 있으면 안심될 것 같아요. 사모님의 말은 진심이었고 결국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택의 별채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별채는 저택 본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단독주택처럼 아늑하게 꾸며져 있었고 방 하나와 작은 거실, 그리고 욕실이 딸려있는 간결한 공간이었습니다. 사모님은 편하게 지내라고 했지만 여전히 이곳에서 지내는 것이 조금 어색했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느낌. 저는 불필요한 짐을 늘리지 않으려 했고 방에는 사모님을 모실 때 입는 정장 몇 벌과 기본적인 생활용품들만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별채에서 생활한 지 일주일이 지날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되면 창문 쪽으로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밤 별채 앞을 서성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그렇게 회장님의 수백억 재산을 상속받은 미망인 사모님이 특별히 나를 채용해 별채에 묵게 하는데, 김 기사님, 편하게 지내세요. 밤마다 별채 앞을 서성거리는 사모님이 별채 숙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순간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사모님이 별채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방문이었기에 순간적으로 긴장감이 몰려왔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십니까? 사모님은 말없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에서 사모님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는데 복잡한 감정이 담긴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긴히 할 이야기가 있어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사모님의 태도가 무언가 진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저는 거실에 있는 소파를 가리키며 자리를 권했습니다. 사모님은 천천히 걸어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는 마주 앉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뭐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뭘요? 왜 밤마다 별채 앞을 서성이셨습니까? 혹시 무슨 걱정이라도 있으신 겁니까? 사모님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침묵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본체에 가정부 여사님이 계시는데 저는 사모님의 일정이 있으면 언제든 운전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밤마다 별채 앞을 서성이는 건 사모님께도 저에게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없이 한참을 그렇게 있던 사모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기사님, 혹시 누나가 있었나요? 그 순간 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혹시 어릴 때 누나가 있었나요? 사모님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확신이 담겨 있었고 저는 놀라서 사모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맞군요. 사모님은 미소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어릴 때 부모님 그리고 남동생과 헤어졌어요. 아주 오래전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 그만 낯선 사람을 따라가고 말았어요. 강아지가 아프다면서 강아지를 봐줄 수 있냐는 말에 바보같이. 그 사람은 나를 데리고 차를 타고 멀리 갔어요. 제가 기억하는 건 처음엔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다는 거였어요. 거기엔 여러 아이들이 있었는데 나를 포함한 아이들을 데려온 그 사람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한 거예요. 사고요? 네. 그 사고로 인해 저는 다른 아이들과 함께 방치되었었죠. 어른들의 손길이 닿지 않는 낯선 곳에서 한동안 지내다 얼마 뒤 구조되어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해외로 입양이 되었어요. 유럽으로요. 제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입양된 후 좋은 교육을 받고 성장했어요. 그리고 30대 초반에 유럽에서 열린 컨퍼런스를 통해 한국에서 온 회장님을 만나게 되었고 결혼하게 되었죠. 김 기사님, 나는... 사모님이 말을 맺지 못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는데? 어릴 때 잃어버린 누나. 어머니가 온갖 노력을 하며 찾으려 했지만 결국 찾지 못한 누나. 사실 부모님이 누나를 잃어버린 당시 저는 5살 때라 거의 기억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주 나중에야 어머니께서 누나가 기억나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죠. 아버지가 술만 마시며 집을 비운 것도 누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결국 누나를 찾지 못했고 어머니는 누나가 그저 어딘가에 살아만 있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셨습니다. 눈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그 누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어요. 진짜 사모님이 제 누나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래, 경서가. 처음으로 사모님이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모님이 제 친누나라니 어린 시절 기억 속에서 누나의 얼굴은 희미하게 떠오를 뿐이었고 누나의 사진만이 유일한 흔적이었습니다. 누나, 정말 제 누나가 맞습니까? 그래, 경서가 나야. 사모님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차 있었고 저는 사모님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저보다 6살이 많던 누나. 제가 어릴 적 기억하는 그 얼굴과는 많이 달랐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것 같은 느낌. 하지만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나도 처음에는 몰랐어. 처음에는 그냥 좋은 운전기사라고 생각했어. 성실하고 말수 적고 믿을 만한 사람. 그런데 경석씨, 아니, 네가 나한테 동네 이야기, 어린 시절 이야기했을 때 그때부터 뭔가 느낌이 이상했어. 그러면 저를 알아보신 건가요? 아니야, 확신은 없었어. 하지만 점점 기억이 떠올랐어. 어린 시절 입양되고 나서 나는 모든 걸 잊으려고 했어. 아니, 잊고 싶었어. 버려졌다고 생각했거든. 하지만 네가 했던 말들이 어릴 때 동네 이야기, 엄마 아버지 이야기, 그 모든 것들이 갑자기 떠올랐어. 그래서 몰래 조사를 했어. 혹시 네가 내 동생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확신했어. 네가 바로 내 동생이라는 걸. 사모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경서가, 나는 네가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사모님은 결국 참지 못하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다 돌아가셨다고 하더라. 정말 미안해. 내가 돌아왔어야 했는데, 엄마한테 한 번이라도 얼굴을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런데 왜 한국에 왔을 때 가족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왜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사모님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던 사모님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기억이 왜곡됐었어. 처음엔 낯선 사람을 따라갔고 그 뒤에 방치되고 결국 입양까지. 살기 위해서는 모든 걸 잊고 새로 시작해야 했어. 사실 한국에 돌아온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어. 아마 회장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한국에서 살게 되는 일은 없었을 거야. 그런데 네가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네가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도적으로 잊고 있던 기억, 모든 기억이 점점 떠올랐어. 네가 내 동생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몰래 조사를 했고 확신이 들었어.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 그럼 밤마다 별채 앞을 서성인 이유도? 내게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 사모님은 눈물을 닦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서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 잃어버렸던 누나, 아버지 엄마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누나, 그 누나가 지금 내 앞에 있다니. 아버지와 엄마는 끝내 누나를 찾지 못하고 돌아가셨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게 된 건 기적인 것 아닐까요? 누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짜 누나 맞지? 그래. 그제야 저는 누나의 손을 붙잡았고 오랜 세월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 남매로 만난 지 몇 달 후,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누나가 살아있다는 사실,
그 누나가 회장님의 미망인이며 수백억 재산을 상속받았다는 현실. 그 모든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서로에게 적응해 갔습니다. 누나,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네가 원하는 길을 가. 하지만 내 옆에 있어줬으면 해. 사모님은 자신의 재단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나는 실종 아동과 미아들을 돕고 싶어. 사모님, 아니, 누나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하다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잃어버린 아이였어. 기억도 가족도 잃어버렸지. 나 같은 아이들이 세상에 많을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아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거야. 누나, 나도 함께 할게. 그렇게 저는 사모님이 운영하는 재단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누나의 제안으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이 일이 제 일처럼 다가왔어요. 재단은 단순히 기부금만 내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 실종된 아이들을 찾기 위해 조사를 하고 가족을 찾지 못한 아이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역할도 했거든요. 누나는 그 일에 누구보다 열정적이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면 이 아이들도 희망을 놓아버릴 거야. 그런 사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누나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어요. 저는 재단 일을 하면서도 제 개인적인 삶도 꾸려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도 하게 되었죠. 결혼식 날 누나는 누구보다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경서가, 이제야 네가 정말 행복해지는 것 같아. 누나 덕분이야. 아니야, 네가 잘해온 거야. 저는 결혼 후 가정을 꾸렸고 어느덧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누나의 아들인 조카도 저를 삼촌이라 부르며 잘 따랐죠. 누나를 잃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엄마와 단둘이 살면서 힘들었던 나날들. 하지만 이제 저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고 새로운 가족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재단 사무실에서 누나와 함께 후원금을 낼 고아원에 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어요. 경서가,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게 많았으면 좋겠어. 그럴 거야. 우리처럼 헤어진 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야. 그 말에 저는 눈을 감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보고 계세요?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났어요. 엄마가 평생을 찾아 헤맸던 누나를 찾았어요. 그리고 저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엄마가 제게 원하셨던 그 삶을 이제야 살고 있어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